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본격 착수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리 기일과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기자, 재판관 회의는 언제 시작하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에 재판관 6명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첫 재판관 회의이기 때문에 재판소 주변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회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이 논의되고 주심 재판관도 배정될 예정입니다. 변론 준비를 맡은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을 중심으로 전담 TF도 꾸릴 계획입니다. 재판관들은 주말부터 각자 자택에서 사건 자료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처리 일정이 마무리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정당성을 놓고 공방하게 됩니다. 헌재는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절차적 정당성 등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감안해 여야는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후 첫 변론까지 25일이 걸렸기에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도 내년 1월쯤 열릴 걸로 보입니다.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간은 어제 오전 10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은 겁니다.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사 선임을 완료하지 못해 출석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다시 소환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거취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등 향후 지도부 체제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한동훈 대표.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 발표를 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등 해석 논란이 있어 사퇴를 만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대표는 사퇴로 마음이 기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다음 지도부 체제 논의에 나섭니다. 오전 11시 중진 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는 비상의원총회가 진행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로 새 지도부 체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아닌 현역 의원 중심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오늘 전국 상임위도 소집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현승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한 만큼 비대위 설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번 비대위는 탄핵 전국 수습과 조기 대선 준비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 이튿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과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국정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립적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이 검토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법무, 국방, 행안부 장관 등이 탄핵안 가결과 자진 사퇴 등으로 공석인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할 경우 커질 부정적 여론과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모두 감안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또 내수 부족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등의 추경 편성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탄핵 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며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주말 동안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Hello, Mr. President Biden. 이렇게 신속히 통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측의 꾸준한 신뢰의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 운영의 대원칙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말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입장을 일단 유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조치라는 평가예요.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탄핵을 하겠다는 방침에서 탄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방침을 밝힌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현재 전국을 수습하고 어려운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덕수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공백을 비워야 하는 자리를 한덕수 총리가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포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정권 흔들기 차원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이제 몇 명만 더 되면 국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요. 총리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부를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안정협의체는 여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것인지.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제2당으로서 국정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야당도 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국정안정협의체를 놓고 여야 입장이 완전히 갈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없다라고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은 우리가 여당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도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것이죠. 이름만 여당이 뭐합니까? 통상적으로 음식점이요. 어떤 행정처분으로 나가면 영업정지 나가죠. 지금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간판만 있다고 음식을 못 만드는데 음식점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뭘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가치가 없어요. 그냥 고집과 뭐 목리만 남았다라고 저는 좀 비판하고 싶고요. 일단 지금 국정안정화가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 야당 다툴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처지를 인식을 하고 결국에는 민주당과 국회 내에서 타수상인 건 늘 입버릇처럼 아니 뭐 여의도의 여의도의 대통령이다. 뭐 사실상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는 우리가 여당입니다. 이런 싸움 할 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요. 권성동 원내대표 85표 반대표 내란의 정당으로서 역사에 남는 큰 결심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에 대한 국정안정협의체 해야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정안정협의체 계속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정략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껏 해왔던 뭐 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특검법 이렇게 폭주했던 것 그것이 정권의 그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런 여야 협의체라도 구성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활용했었던 이런 국회의 폭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과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국민께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했던 것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의 입장은 이렇고요. 한독수 권한대행의 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인 상황입니다. 우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주목인데 이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행사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어떤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총리라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좀 나름대로 협의한 선에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께서 결국에는 그 결정을 하는 것들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권선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금 여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은 야당과의 협치의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 여기에서 또 안에서 어깨싸움을 하게 되면요.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의 뜻대로 고집대로 내란에 대한 시도를 하다가 탄핵당했어요. 그런데 또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또 여당 놀이나 또 내란의 어떤 그 우두머리를 지킨 공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국민한테 또 탄핵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 여야의 협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권선동 원내대표의 생각이 빨리 바뀌는 것들이 국정 안정을 수습할 수 있는 첫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양국법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에요. 저도 뭐 선별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권한 대행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소극적 행정권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우리 당과 뭐 총리, 대통령 직무대행 모두 깊게 고민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 양국법 같이 우리 당이 정말 당론으로 반대했고 그동안 농정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 수도 있는 이런 포퓰리즘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의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커지고 있지만 한 대표는 일단은 선을 그었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고 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다만 저는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들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던 14일 밤 의총 직후의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는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결국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어떤 입장을 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미 여러 언론에서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오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한동훈 대표께서 여러 조언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두루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10시 반에 나올 발표로 이어질 텐데 지금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이 이 지금의 전국을 수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냐 아니면 지도부가 와해된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지난 주말 사이에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는 뭐 함께 지켜보시죠. 서영주 대변인님은 여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뒤늦게 여러 가지의 그 본인의 정치의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한 7, 8일간 12월 3일 이후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본인이 정치적인 내상을 많이 입었어요.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도 그러겠지만 외부적으로도 국민들한테 이거 뭐지? 한동훈답지 않은데 12월 3일 날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거의 10일 이상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초한 것은 있으나 결국엔 지금은 사태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고요. 돌이켜보면 이 사태가 어차피 올 것을 12월 7일 날 탄핵 소추에 대한 1차 투표에 있을 때 당대표 직을 걸고 탄핵을 통과시켰다면 지금의 한동훈의 모습은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은 남는데요. 일단은 뭐 정치를 이제는 긴 여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국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반대표 85인 이상의 어떤 내란에 동조하는 의원들과 같이 가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서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오늘 입장 발표를 명확하게 하고 향후에 갈 수 있는 정치적인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그 메시지가 정할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은 사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 또는 뭐 당내에서 일고 있는 배신자론 이게 한껏 고조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수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또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어떤 결정이 우리 당과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닷물이 빠지면 그 바닷물에서 수영하던 사람들 누가 수영복 입고 있었는지 입고 있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워런 버핏이 얘기했는데 정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은 뭐 격동의 시기니까 어떤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를 희생령 삼아 잡으려고 하겠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진실이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역사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정치적 판단과 예. 또 뭐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이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예.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비대위원장이 누구로 오느냐가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김무성 전 대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김황식 전 총리도 언급이 됩니다. 권영세 의원도 언급이 되고요. 사실 누가 오든 간에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을 수습하고 내홍을 수습할 중책을 맡게 될 걸로 보여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우리 당이 지난 탄핵 찬성 반대 나뉜 분포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게 국민 정서와는 또 조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당을 이끌지에 따라서 우리 당이 정말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은 김무성 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 2016년, 17년에 탄핵 과정을 이미 한번 거쳤었고요. 예. 그 전에는 또 김무성 대표가 탄핵에 이르는 절대적인 영향을 줬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 경험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발휘한다면 당을 좀 추스르는 데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서영주 네.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느 분이 와야 지금 국민의힘 내용 수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당내 장악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지난번 투표에서 결국엔 내란에 동조했다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꼬리표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올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차후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믿고 의지할 사람을 뭐 줄 것이냐 고민하겠으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대위 체제를 권선동 원내대표에게 줄 수 없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무성 전 대표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으나 한동훈 대표가 고심하는 것들 결국에는 당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를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신속한 탄핵 심판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표님 선거법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시면 그래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절차는 신속하게 하고 또 다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결국 사법부로서는 이런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글자 떠올렸을 겁니다. 내로남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해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5개의 재판 그 가운데 특히 2개의 재판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형 실형이 나온 재판이거든요. 예. 이게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안에 2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11월 15일 날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면 2월 15일이면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도 수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이는데 탄핵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만큼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역시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빨리 2심 판단을 받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기한을 연장시켜서 다음 대선에 조기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관련 재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간에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헌재의 재판이 빨리 가야 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빨리 가야 되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죠? 불행한 일이에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다툼 속에서 나라의 명운이 사법부에 달리게 됐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들도요. 일단 1심에서 불리하게 이 선고를 받으면 최대한의 방어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재판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라 한다고 해서 그런 방어권을 내려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걸 갖고 비판하는 것은 과하고 늘려봤자 얼마나 늘리겠어요. 지연시켜봤자 뭐 한 달 정도 그 정도 될 것이지 영원히 재판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 여당 쪽에서는 공격의 어떤 포인트를 삼을 아등의 근거나 논리도 없다. 다만 헌재에 대한 신속한 심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국정혼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판단을 해주는 것만이 이 권한대행이라는 아주 소극적인 이런 나라의 운영 방식을 빨리 탈피할 수 있잖아요. 예. 명분이 어디에 더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쪽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헌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어떤 계엄 정당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었고요. 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만큼 헌재 심리에서도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에서 뭐 20년 넘게 법률가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법적인 위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실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탄핵 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얘기고 아까 서용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방어권은 보장이 돼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탄핵 재판, 헌법재판소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상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 이따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하다 전사한 북한군 병사 수십 명의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엔 시신 수십 구가 담겨 있는데 여기엔 러시아군 외에도 북한군이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체가 불분명하고 화질도 선명하지 않아서 진위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국회 통제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본 뒤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이제 포고령 선포하라는 게 대변인이 연락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락왔죠. 그렇게 시간만 수정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입니다. 의결 종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계엄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가 김 전 국방장관에게 타전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는데 오늘 오전 10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긴급 체포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았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조 전 대표는 오전 9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서울구치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수감을 앞두고 이제 잠시 멈춘다며 깊은 성찰을 한 뒤 돌아오겠다고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기현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헌재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난 토요일 14일에 국회에서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그날 저녁에 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심리는 시작이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날 저녁에 공보관이 이야기한 것은 오늘 16일 오전 10시에 지금 6명으로 있는데요. 전원 재판관 회의를 해서 향후의 일정 같은 것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심 재판관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는 헌법 연구관들이 있거든요. 연구관들의 TF를 구성하는 것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할지 여부도 오늘 회의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토요일에 접수가 되었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180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헌재가 살펴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 국헌문란, 계엄의 위헌, 위법성 이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있습니다. 실체적으로는 이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여야 되고 그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였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고요. 절차적으로도 공고라든가 국회에 대한 즉시 통지 또 즉시 해제 이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요건이 불비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통치행위론을 주장하면서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내란죄의 이 법률 위반의 중대성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난 12일이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도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12일 담화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전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지금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워딩으로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 선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선임하는 변호인들보다도 본인이 더 이 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된다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일단은 검찰이 오늘 2차 소환 통보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구속이 돼도 지금 표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의하면 나와서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비추고 있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나 구속이 된다는 상황은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구속이 돼서 신변이 이 검찰의 인도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이 과연 이걸 안정적으로 변론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 또는 탄핵 심판 이 사유의 이 부당성을 다툴지 여부는 실제 그 상황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될 경우에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 이런 의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혐의와 같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정지가 된다. 이런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탄핵의 사유와 같은 사유로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하여야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항소심 형사사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정지시켜달라고 해서 탄핵 심판 절차는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손준성 검사와는 달리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심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 꼭 구속되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심리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결국 헌재법 51조 때문인 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정지할 가능성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뭐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량 상황이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때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어떤 혐의 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인 최순실 씨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51조에 근거해서 정지 요청을 했었는데 대통령 탄핵 사안의 중대성과 빠른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고요. 지금 51조의 형사사건과의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위헌 문제는 긴급 계엄,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헌법 77조 위반의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내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더라도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정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인 체제인데 지금 3석이 공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후보들이 먼저 거론이 되고 있나요? 이게 이제 국회 추천 몫의 3분의 공석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후보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선출하는 국회에 제출이 돼 있고 이번 주 말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30일 본회의를 통해서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3분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의 본안 심리는 9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임명이 되기 전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이 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6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이 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요. 그 가처분 내용에서는 심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의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6인 체제로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러한 큰 사유에 있어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6명이 하는 것이 맞는가? 사건의 무게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만 인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6명이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단 한 명의 이탈표도 없는 상황에 대야만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에서는 그 3명의 추천을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총리가 과연 국회 추천 몫이라고 하지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지금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냥 권한대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임명권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3명의 그 임명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국무총리가 임명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인데요. 네. 7인이 이 출석해서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심리 절차가 지연돼서 이 부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그 권한대행도 심리는 가능한데 이제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전 그 논의가 의미가 없는 게 이미 3인에 대한 이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6인에 의한 결정으로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그런 지금 임명 절차도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이제 심리 과정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강준혜 변호사님 보시기엔 최소 며칠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서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180일 안에 결론이 안 났을 때에 대한 어떤 제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쟁점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전 국민이 그 영상으로 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국회 추천을 한 것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적으로 기각이 아닌 본안까지 들어가지 않은 각하를 지금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도 위헌 위법한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직을 놓아야 할 만큼 큰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법조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고 또 문제는 4월이 됐을 때는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또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그 전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4월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또 7인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아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7명이 하는 것이 맞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새롭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라면서 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죠. 그리고 검찰이 소환을 알린 날 지난 11일인데 이렇게 검찰 출석에 불응을 해도 괜찮은 건지 뭐 오늘 일단은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불응을 한다며 강제 소환하는 절차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이제 이런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를 하죠. 그래서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보통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환 통보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검찰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 통상적으로는 도주의 우려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인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강준혜 변호사님 보시기엔 사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절차를 긴급 체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본격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 없이 긴급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바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현재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보기가 실질적으로 높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긴급 체포라기보다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법원의 정식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원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을 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은 어차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병 확보를 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2차 소환 계획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도가 좀 있다고 보여지나요? 그렇죠. 이제 통상은 뭐 이 기자를 통해서 알려지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1차 불응, 2차 예정이라는 거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리는 건 다소 이례적이긴 합니다. 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개를 통해서 직접 출석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볼 때에는 자진 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체포영장이나 사전 구속영장 발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절차,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검찰의 어떤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정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우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등반가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서울 도봉산 암벽을 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제 등반가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도봉산 남측 암벽에서 산타들이 퍼포먼스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르피크 원정대 심권식 대장과 대원들인데요. 이들은 2025년에 파키스탄 히말라야에 있는 미다봉에 최초 등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선물하고자 이 등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산타의 암벽 등반 정말 독특한 이벤트 같은데요. 세계 각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요즘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사진을 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체코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천사 복장의 배우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였는데요. 교회 탑에서 천사가 줄을 타고 내려오는 전통은 2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전국이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연말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1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데요.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추위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서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중부와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서울은 1cm 안팎,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데요. 오늘은 동해안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4도, 대전 6도, 대구와 울산 7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비 소식이 닿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